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분석할 사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데이터 모델인데요. 자,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신뢰도가 이제 외생 변수고요. 즉, 조직에서 그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들이 일하는 데의 커뮤니케이션의 지원이 잘 되는지, 그리고 리더십 신뢰도는 그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들의 상사의 리더십이 좋은지. 자, 그게 긍정적일수록 중간에 있는 매개 변수인 적응과 수용. 그러니까 이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문화니까, 다른 문화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수용하는지. 자, 역시 수용과 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도, 쉽게 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향상되고, 그 충성도가 향상되면 조직 성과가, 경영적인 성과가 증가되겠죠. 자, 이러한 이제 인과관계가 쭉 연결이 된 구조방정식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설은 몇 개가 되죠? 보는 것처럼 7개가 되겠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문화 적응에 유의한 적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같이 각각의 잠재 변수 간의 경로가 이제 가설이 될 겁니다. 1차적인 가설이 되고요. 물론 추후에 이제 우리는 이 전체적인 결과 및 업종별로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별로 다중집단 분석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 설정할 때는 이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이제 잘 설정해야 되겠는데, 이게 약간 힌트를 좀 드린다면, 이 변인 간의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에 관측 변수가 있겠죠. 관측 변수들을 평균을 내고, 리더십 신뢰도도 평균을 내서 그 평균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 힌트를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과 이문화 적응 간의 상관이 0.6이었다. 상관관계가.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몰입도는 0.6보다 상관관계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그렇죠. 예, 상관관계가 0.5든 0.4든 작아야겠죠. 커뮤니케이션과 성과는 0.5보다 더 작게 나타나야 된다. 자, 인과관계가 가깝다는 건, 그리고 인과관계가 멀다는 건, 생각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이 높아지면 제일 먼저 가까운 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변수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A가 높아질 때 B는 얼마나 더 일치하게 높아지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대략적으로 돌려보면 가까운 변수끼리 상관관계가 높고, 멀리 있는 변수일수록 상관관계가 점차 낮아지고, 이런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모델의 적합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설정한 그런 이제 연구의 그 흐름과 일치하게 됩니다. 실제 많은 통과된 논문들이나 학술지의 결과들을 보면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상관관계가 0.5인데 뒤에 변수가 상관관계가 더 높아요. 0.7. 자, 이러면 결과는 돌아가겠죠. 근데 논리적인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데 이 잠재 변수 간의 영향관계 논리 순서를 잘 설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는 이제 다른 데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구조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행적인 연구의 인과관계가 먼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실제 이제 관측 변수는 커뮤니케이션 6개, 리더십 3개, 적응과 수용은 각각 4개, 5개로 물어보고 있고, 몰입과 성과도 각각 3개와 5개로 물어보고 있어서 이들이 관측 변수, 측정된 변수가 되어 있고, 이제 이러한 모델의 관계를 데이터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셔야겠죠. 관측 변수는 이제 잠재 변수당 3개에서 7개 정도가 적합하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변수는 잠재 변수로 적합하지 않거나 모델의 적합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들은 설문을 만들 때, 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이 문항들이 너무 비슷하면 그것도 역시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그 일상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뭔가 그 매일 회의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업무적인 그 공식적 공유 자리가 많다. 회의를 한다거나 업무적인 공식적 자리를 많다. 이거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슷비슷한 문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들 간의 상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관측 변수일자 하더라도 약간 다른 차원의 명확한, 그래서 3개에서 5개라고 하는 건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그 잠재 변수를 측정할 만한 대표적인 문항으로 물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복되는 문항이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 평균을 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구조방정식에는 관측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지나친 중복은 수정 지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염두에 두셔서, 자, 그러면 자료 처리 방법은 이제 구조방정식 분석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조사 대상이나 그리고 관측 변수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탐색적 요인 분석이나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를 거쳐서 척도의 타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방정식에 들어가게 되겠죠. 처음에는 기본적인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지수를 검토해서 수정 모델을 할 수도 있고, 이 기본 모델 자체가 적합도가 매우 좋고 더 이상 수정할 여지도 없다면 수정 모델은 안 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기본 모델이든 아니면 수정을 했든 최종적인 모델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변인 간의 영향관계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고, 또한 다중 집단 조절 효과를 이제 설정했을 경우에는 조절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중에서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아니다, 탐색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답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확인된 척도기 때문에 이 탐색적 과정이 필요 없고 그냥 그 척도 그대로 사용해서 2단계에서 척도의 타당성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 조사 대상마다 서로 인식의 구조나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설문일지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요인의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어디를 이제 중시하냐죠.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은 확인적 요인 분석을 강조하는 경우는 이론 기반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theory driven approach이고, 반면에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데이터를 재확인해 봐야 한다는 건 데이터 드리븐 그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관점은 항상 충돌을 해요. 이론이 먼저냐, 현상이 먼저냐.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귀납법이냐, 연역법이냐의 그런 문제처럼, 그래서 정답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탐색적 과정을 안 거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모델 적합도가 만족스러워야 그때 가설 검증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델 수정은 최소화해야, 어떤 책에서 보면 5회 미만으로 한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거고, 어쨌든 간에 가능한 한 모델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을 뭐 10번, 20번 한다는 건 이건 만지 테크니컬한 거고, 목적을 위한 수단을 활용한 거고, 어떤 최소화하는 그런 관계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자료들에서 쭉 봤고요. 다음 시간에 뭐 데이터 등록하고 그다음에 빈도와 기술 통계를 가지고 살짝 탐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